건물 자체가 물류창고에 계속 희생이 생기는데 물류창고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런 건물에는 방화 구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제가 돼요. 경제 논리에 안전 논리가 뒷전이 되는 거죠. 실은 저도 같이 일하던 직원이 승직을 했는데 그 이전의 삶과 달라졌어요. 그 세 분의 유가족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마 소방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자리가 내 가족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살아있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장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뭐 서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근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20년 이상 막 제대로 불을 많이 꺼본 사람 같으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장의 위험 감수성을 충분히 느끼고 많이 불을 꺼본 사람이 지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정은혜이고요. 올해 38년차 소방공무원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정부에서 구성을 하는데요. 현장 소방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측하고 있기로는 현장 지휘가 혹시 무리가 없었는지 건물 자체가 물류창고에 계속 희생이 생기는데 물류창고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축구장 몇 개 합한 건물만큼 큰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는 방화 구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제가 돼요. 경제 논리에 안전 논리가 뒷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불이 나서 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붕괴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건물이 위험할 때는 불이 한 번 다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잔화 정리할 때가 위험합니다. 불도 먹고 물도 먹고 이 상태가 더 위험해요. 큰 불이 잦아들고 나서는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잔불이 있어요. 그 잔불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불씨가 있는데 산소가 없어서 문을 열면 폭발하는 뭐 백트래프트 현상이라든가 이거 소방관의 죽음이 제일 1순위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성기가 아니라 잔화정리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이 예측 가능하냐? 100% 그 불가능합니다. 공사 현장 진출입 관리를 하면 공사가 만약 20명이 했다. 20명이 다 나와 있으면 저희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20명 중에 2명이 안 보여요. 그럼 이 2명이 마트를 갔는지 잠깐 쉬러 갔는지 모르지만 2명이 없다. 그럼 저희는 저 안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이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들어갔다가 죽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사장 진출입 관리라든가 작업자 진출입 관리 이런 것들이 저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인명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런 참사를 당하는 거죠. 관창이라고 해서 호스를 갖고 가서 보통 현장 들어가면 깜깜하고 굉장히 시끄럽고 장비가 고장나 있으니까 발밑에가 장애물이 많고 그러면 그때 이제 호스를 잡고 따라서 밖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만 그게 만약에 고립돼 버린다거나 그러면 힘들죠. 또 호스를 뭐 한 몇십 미터 정도는 연결을 하겠지만 들어가서 건물이 꼬불꼬불 오면 그걸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두 분이 소사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폭발이나 화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일 수 있죠. 처음부터 들여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불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절대 안 들어가 그럴까요? 큰 불만 끄고 잔불은 타게 놔둬야 할까요?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인원 파악이 안 돼. 그래도 그렇게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겠어 이래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고 그러고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에 가장 가까운 인근 관할 센터장과 그 대원들이 도착을 하고 뭐 시내 뭐 이렇게 좀 도심지 같으면 한 5분, 10분 이내에 뭐 시골 같은 경우는 한 15분, 20분 멀으니까 저희가 도착을 하면 현장 센터장이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주변의 정보를 듣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이 세니까. 그럼 옆에서 이제 관창 하는 사람들이 호스로 물로 엄호를 하죠. 불을 끄면서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인명 구조를 하는 건데 그 초기 단계 인원이 지휘관 빼면 한 2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5분 이내에 인근에서 와주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본서에서 과장님급이 나와서 현장 지휘하고 그보다 불이 더 크지면 서장님이 와서 지휘 인계 받는 방식이거든요. 실은 불의 양상은 다 다릅니다.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창고도 똑같은 창고가 아니거든요. 물론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지만 한 10년, 20년 전에는 없었던 불의 형태예요. 요양원 화재도 마찬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수백 명의 사람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적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들이 최근 이제 10년, 20년 생기고 이런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화재를 인명구조팀
불 끄는 팀, 또 이 불 끄는 데에 지원하는 팀, 이 모든 상황을 쉽게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방면 지휘자를 둬가지고 이제 그 지휘자가 최종 그 지휘관인 서장이나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형태, 이 정보를 다 들어서 소방력을 여기다 더 투입해라. 아니면 좀 꺼진 것 같으니까 여기 빼서 이쪽에다 투입해라. 이런 지휘를 하는 거죠. 현장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뭐 서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근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20년 이상 막 제대로 불을 많이 꺼본 사람 같으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근을 하거나 이제 간부부생 출신들,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그분들이 시험 봐서 이제 그 간부 직급을 달고 오셔서 지휘에 관한 공부를 하고 오세요. 실은 지휘에 관한 공부는 그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지휘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 진짜 현장 지휘 능력이 있느냐, 어떤 위험 감수성이 있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현장에서 불을 많이 꺼본 사람들은 이걸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감수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넘겨봤으니까. 그런데 간부부생들이나 내근을 많이 했던 분들은 그런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의 내근 경력이나 간부부생 경력으로 지휘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현장 경력 많은 사람들이 지휘관이 되면 절대 이런 사고가 없냐? 그건 단언 못해요. 하지만 현장의 위험 감수성을 충분히 느끼고 많이 불을 꺼본 사람이 지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실은 저도 같이 일하던 직원이 순직을 했는데 그 이전의 삶과 달라졌어요. 동료가 순직하는 걸 보고 나니까 겪기 전에 인생과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 삶이. 그리고 저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살아있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방관이라는 일이 늘 나나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경기도 직원 안장식했을 때 현충원을 갔는데 거기 유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세 분의 유가족들이 이렇게 오열을 하시는데 아마 소방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자리가 내 가족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보자. 지금까지의 지휘체계로 이렇게 자꾸 죽음이 발생된다는 이 시점에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방법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해왔는데도 이제 이런 죽음들이 잦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해보자. 실은 소방관들이 위험한 건 그런 현장도 위험하고 현장 갔다 와서 트라우마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퇴직해서까지 그 질병에 시달리거든요.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시체가 부패한 냄새, 이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갈 때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죠. 소방관도 사람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이 시신을 훼손한 그런 경우 평생 안 잊혀지죠. 나무에 이제 사람이 매여서 가서 보면 머리 긴 사람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각각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심리적인 경계를 훅 넘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거나 비슷한 냄새, 비슷한 장소, 비슷한 사람을 보면 힘들어지죠. 그런 것들을 갖고 소방관들이 사는 거죠. 저희 뭐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 집에 갈 때 아무리 바빠도 다 씻고 가요. 병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나 가족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저희 업무상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면 그런 위험이나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우리도 일을 하죠. 실은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무시하나 봐, 홀대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 감염병 관련한 공무원 중에서 의료인에게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10,000명이 넘는 구급대원 중에서 한 3,000명 정도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간호사. 나머지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예요.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이분들은 나는 똑같이 구급을 나가고 똑같이 위험한 현장을 가는,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데, 그랬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청하고 의논을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외시킨 거죠. 헌법 34조에 그게 있어요. 국가는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예방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소방이 하는 거죠. 정말 복잡 다양해지는 사고나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만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사명감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몸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가 우리를, 국민들이 존중하고 있구나 싶으면 훨씬 더 위험을 더 감내하면서 잘할 것 같아요. 기계도 오래되면 낡고 또 많이 기계도 쓰면 힘들어지는 건데, 우리한테 계속 체력단을 얼만큼 해서 30대만큼 할 수 있겠어요, 50대가. 근데 계속 체력단련하고 훈련해서 니네가 불을 잘 꺼야 한다라고 말하지.
저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희 소방관도 사람이고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다치고 몸도 아프고 늙어간 사람입니다.